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1차 미래노동개혁 포럼. 이번에 주제는 의사법치주의 실현과 입법 과제, 이렇게 상태는 있는데, 사실 이제 노동법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노동법 중에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유도법 분야에 있어서 이제 쟁점이 됐던 분야 중에서 경제계에서 주로 이제 주장했던 그런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 때 부당 노동인의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인의 제도만 인정하고 있는데, 즉 그거에 대해서 입법적인 추세를 이렇게 붙여왔을 때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인의 제도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부당 노동인의 제도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나라 입법력을 봤을 때 사실은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ILO 대사회의 관련된 퇴업주를 기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법 개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사업장 내 정보, 직장 정보라는 부분도 관련해서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정보 검증하는 것을 좀 확대하는 이런 법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미애니 사업 시에 있어서의 계책을 넣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요구됐던 부분들인데 충분히 논란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그런 주제를 소개하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 관련해서 노사법치주의 실현과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미래노동개혁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일입니다. 오늘 이제 노사법치주의 실현과 입법 과제 중 대체 근로 부당 노동의 직장 정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궁금하면은 먼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근래 사실은 계엄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정적인 그런 공간 내에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국회에도 이렇게 보면 여소 야대에 관련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법들을 진행되고 있지만은 또 이 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이 목적적으로는 의사법치주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 문제, 또 정상화 회복 필요성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그 컨트롤에서는 지금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4차 산업혁명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이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큰 하루로 얘기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노동 이런 제도들은 좀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다라는 것들이 당연시 대두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컨트롤로 교육이나 노동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든가, 또 하나의 보완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를 좀 개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제도들이 결국 민생을 위해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 법칙인지는 모르겠지만 5년마다 이 정권별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발표된 적들이 있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통계상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근저에는 모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2022년 5월달에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노동 개혁에 대한 패치를 골렸는데, 작년 말에 탄핵 이런 종목 속에서 여전히 이제 혼동된 그런 상태에서 진전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동 관련된 개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실종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노사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 경쟁력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동 문제, 특히 노사관계 문제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협력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쟁은 좀 선진국인데 실질적으로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동 후진국 아니냐 또는 이제 후진국형 노동 문제 갈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가 대립적이어서 서로 당사자 간의 불신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안적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서 노동법적인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평가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서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정권들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 정권에서 사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치를 올리면서 초기에는 이 개혁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5대 부분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기초 체력을 가지고 또 체집 변화를 시도하려는 뉴욕 분야에서 선점했던 것들이 첫 번째로는 공공 분야의 개혁, 또 연금 개혁,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교육 개혁, 또 서비스 산업 혁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근로실현 제도 합리적인 개편이라든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전환 확산, 또 나가서는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논의 추진 뭐 이런 것들에 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계속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적 불확실성이 의무제보 해소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를 하다가 사실은 노사 간에 있어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논의가 좀 실종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현재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아젠다들을 제시를 해 놨었는데요. 그러니까 7개 과제에서 30개 단위 과제들도 있었는데 오늘 논의와 말씀드릴 것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과제 51번에 있어서 참여적인 노사관계, 또 체계적인 노사갈등 예방 기반 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노동개혁의 법안으로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료를 계속 보시면은 기본 선상에서도 사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관련할 때 사실은 이제 노동계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노동개혁 과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향후에 노동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노사 간에 있어서 여전히 쟁점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부가 들었더라도 나름대로 이 법 개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들을 재정비한다든가 또는 공정한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집행자로서도의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는 있는데 지금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 대립 이런 공간들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실현되고 있는다라는 것들이 또 의문점이 대비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2022년 2월 이렇게 들어선 상황에서 지금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은 지난 노동개혁의 어떤 중간 평가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처음 들어섰을 때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오색을 썼던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실현 가능한 고용 시스템의 노동시장 유연화 안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경제개혁과의 틀 내에서 같이 논의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 과제 및 정책 재표성 과제에서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해서 아까 특히 노동개혁 부분에서의 근로시간 내지는 임금 체계 더 나아가서 임금 체계 내에서 최저임금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재편점들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있었고 또 노동시장 법제 관련해서 유연 안정성 부분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사회 안정망과 직업훈련 디지털 시스템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성과 부분들을 다 맺지 못한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제 자신이 좀 문제 제기했던 그런 생각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 그 당시에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종전에 노동법의 넓은 제도로서의 철저하게 갇힌 노동시장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제도, 노동기본권 내지는 노사관계에 관한 개선을 우선순위로 해서 즉 할 이념적으로 정권 전직에 따라 관련 없이 그런 개혁들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노사관계 등등에서의 거버넌스 관련해서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가. 그래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서 충분히 이런 개혁 과제를 함께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 전문가 중심의 그런 논의라든가 또 노사정의 실질적인 정책 토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국민 공감대까지 이끌기에는 매번 활동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연성이 있었지만은 충분히 다뤄내지 못해서 항상 논의거리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제도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명확한 격제도의 정비 내지는 고용 노동 정책이 경영에서 실현 가능할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산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 때 기존의 노동 기능권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기업 내에서의 인력 이동이라든가 직업 훈련의 대변화 이런 문제들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라는 쟁점거리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 노동법제가 변모할 때 결국 일자리 문제라든가 일거리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방법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치 이런 것들도 담론으로 담아내는 그런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2년 반 정도의 추진 과정에서 약간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고용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고용 내지는 노동 정책의 문제로서 노동시장 수급 조정의 기능 강화라든가 사회 안전망 정비,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 확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논란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같은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미래 방향을 제시할 때에는 특히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 기술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 20년 내지는 50년 이후에 준비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장기적인 이런 마스터 트렌드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좀 더 본격화되기를 좀 기대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 제시는 있었지만은 그런 논의의 과정에서 약간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들은 이제 ILO 핵실 유배합 비중과 노동 상권 동향이라고 이렇게 좀 선언했어요. 이 부분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유엔이라든가 OECD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위상이 있는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동법 개혁을 먼저 하고 ILO 관련된 핵심 협약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논란들 와중에서 저희 나라는 노동법 개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이제 기본 핵심 협약들을 기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페이지에 한번 좀 보시면은
ILO 기본 협약 비준 현황과 관련해서 핵심 협약이 실질적으로는 큰 카테고리는 5개이긴 한데 합심 협약 저기로 보면 1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 나라는 사실은 한 개를 제외하고는 다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ILO 그 당국자 그때 국내에 왔을 때 발표한 그런 또 질의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결사의 자유 내지는 각계 근로가 4개가 있었는데 3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비준한 국가는 사실 드문 사례로서 ILO 평가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강제 근로 부분 관련해서 일부 비준을 못한 이런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사회에서 평가는 그게 나쁘지 않은 그런 비준과 관련해서는 그런 저기들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시는 27페이지 이하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 당시 우리 집단적 노동법 분야 중에서 정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주정법 내용 중에서 법 개정 쟁점이 됐던 법안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그 당시에 흉배만 처리된 부분들인데 그 당시 이제 논의됐던 것이 노조 가입 범위 문제라든가 기업별 노조 임원 적용 문제라든가 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또 교섭 창구 단라 제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정보 관련해서도 부분적으로 개정은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더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간체협약 유효 기간이 사실 2년에서 3년 연장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이런 부분들도 일부 정리가 됐고 공무원 교원 노조 가입 문제도 이 당시에 이제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교원이 노조 가입 문제 이런 것들도 허용이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외에 작년에 사실은 이제 공무원과 교원 관련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해서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주정법에 준해서 사실 수준은 한 일부의 수준이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입법에 된 그런 권가들이 좀 있었군요. 또 오늘 이제 발제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제 집단법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노동법 향후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자체는 국민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 성기공적 노사관계 구축을 전제로 해서 합리적인 또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로 재편을 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 준비로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할 때 국내 다른 법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가 또는 노동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향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한데 사실은 매번 입법을 할 때서 보면은 급히 입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이 돼서 결국 입법을 하더라도 혹봉이 또는 부작용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노사정 준비라든가 책임을 전제로 해서 전체 노동법 체계의 내용들이 쟁점별로 치밀한 분석과 정의를 전제로 하고 입법에 기반해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또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좀 더 논의가 성숙된 논의로서 된다고 하면 좋은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있어서 한 2년여 지난 다음에 아직 탄핵 정국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현안들, 어떻게 민생을 위한 법안들 대한 논의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논의가 됐는데 이런 또 부분들은 지금 상황적으로 이렇게 여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도 얘기했던 건데 노사단체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요구사항들이 좀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서 사업장의 점거 금지라든가 허업 대치분을 인정한다든가 부당노동의 형사처벌
노동조합 입당, 노동이익 신설,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교섭창고 단일화 제도라든가 산별 교섭 활성화 문제, 또 단체 교섭이나 쟁의 대상 확대되는 목적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일종의 이제 요즘에 노란 공투법 개정, 노조법 2조 3제 개정 문의와 논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 있으면서 사실 지금도 필수 공익 사업이라든가 필수 유지 사업 업무 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이제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로서는 뭐 다양한 국가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들을 들었을 때 큰 틀로 얘기하면 강함성은 노동개혁을 통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 및 고용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거뒀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나라에도 좀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노동시장과 관련된 개별적 유동법 부분들이 저희 나라는 법 체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우리들도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 관련해서 계획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28페이지 보시면 입법 과제들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8페이지 직장 점거 내지 시설 점거 관련해서 현행적 금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의 참여를 배제한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원칙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들은 일관되게 사실은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은 부분적이고 병정적인 집단 정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판례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다만 외국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직장 정보에 관한 명호들이 파업에 대한 문화들이 좀 달라서 법제정에 들어가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용자의 그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그 내에서의 여러 가지 영업, 조업 자유 및 시설 관리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고 또는 파업할 때 사실 조합원들만 파업을 하는 건데 파업 비조합원들의 파업을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일 때 또 파업 불참여자들의 근로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간단히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개선 방안은 직장여고 시설 정보 관련해서 금지를 하는 것을 좀 명문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대부분의 우리 사업장에서의 여기는 정보를 통해서 파업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파업 대체 근로, 파업 시 대체 근로 규제했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이제 전면 허용하자라는 근로인데요. 하나는 현행 노조법 상에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 기간 동안의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채용이라든가 도급이라든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에서는 대체 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물론 구체로 살펴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단기나 파견 근로자 또는 독일 같은 경우는 파견 근로자 뭐 이런 것들에서 문제한 부분들은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법률이 뛰어난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노사 간에서의 힘,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권과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권 관련해서 이 파업 시 대체 근로를 금지를 한 거로서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건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는 산업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반응을 이런 것을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차단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쟁의 사업기간 동안에 원칙적인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채용이나 대체 업무를 도급 또는 학월로 학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입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부당노동의 주치에 관련해서 현재는 사용자만 부당노동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에게도 허용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 무조법상에서는 사용됐던 노동행위만 유형화해서 허용화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이익 취급이라든가 반조합 계약, 그다음에 단체 교섭의 거부 행세, 지배 재입, 전인자 급여 지급, 인명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노동의 규정에 있는데 사용자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 입법례를 봤을 때는 그거와 좀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부당노동의 제도의 원조인 미국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그 문제점으로서는 노사 대등성을 저해하고 노조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긴정으로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노사 분쟁을 초래하고 있고요. 노동조합 측의 무리한 요구나 행위나 또 사용자 측의 무리한 대응을 원칙적으로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과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들이 급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런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말씀드렸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는 있는데, 그 단계도 논의를 보면은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을 신설하자 주장을 했지만은 공익위원들 관련해서는 다른 현안 의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추후 과제로 이렇게 돌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 입장에서도 외국 법제, 그러니까 유럽만 도입하고 있는 이런 거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로 해서 쉽게 접근하자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나라 이제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1947년도에 노동부의 지침으로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위기를 지침으로 이렇게 규정 운영한 바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조합이 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부당 노동에는 어떤 것을 실시할 것인가는 더 구체적인 의지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특정 노조의 가입 강요 및 위력을 사용한 파업 참가 강요라든가, 또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전인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요. 또 사용자 단체의 결성 및 가입 강요,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 교섭의 거부 행태, 노조 전인자에 대한 급여 지급 요구, 또 위법한 쟁의나 폭력 파괴행위 근로자에 대한 위등사 면책 강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이 아니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부당 노동에 관련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현재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으로 현행 법에서,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만이 부당 노동의 자체에 대해서 원상 회복주의하고 형사처벌주의로 되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로서는 부당 노동에 관련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외국 입법례를 봤을 때에는 대체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캐나다, 호주, 인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원상 회복주의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처벌과 관련해서는 다른 태도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계류에 따른 처벌과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중처벌에 효과가 있고요. 또는 노사 대등성을 저해해서 노조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으로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속의 무료한 요구와 행위와 또 사임자 측의 무리한 대응을 원칙적으로 해서 양쪽의 노사들의 그런 주장들을 좀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좀 삭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노동법에도 근로기준법상에서 부당 해고 관련된 것도 사실은 업무일주의라는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미 2007년도에 사실은 이 조항을 삭제해서 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사실은 입법 과제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법 변전 과정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저 원산 회복주의와 형사처벌주의 이 관련된 부분도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작세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봉의위원들은 부당노동의 처벌과 관련해서 노동관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노사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중장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냥 평행선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를 권고 내지는 ILO 시장 외국 사례를 검토해서 형사처벌 폐지들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주장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좀 계속 논의됐던 부분들에서 좀 더 논의를 활성화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적인 입장에서의 입법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의 이 발표, 서로를 맞다린 강원대학교 기계업학 연구소 교수 함익광수입니다. 오늘 이 미래 노동개혁 포럼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약간 입법적 정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동개혁 포럼이 22차에 거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이 토론의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규 교수님하고는 이제 제가 한국비계노동법학회, 사회법학회 회장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출판 간다 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다가 이제 같이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이것에 대한 입법 과제를 나름대로 정치하게 해주셔서 많은 공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시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다 말씀하셨지만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혁명에서 노동의 방식 또한 많이 변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유형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노동업적 체계로는 보호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플랫폼의 기업으로부터 어떤 일정 정도의 지시나 통제를 받고 있고 또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LO나 유럽 연합 같은 데서는 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근로자 개념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자영업자로 분류를 하고 그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법적 보호를 연탈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ILO나 유럽연합에서는 이들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오분류되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분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그러므로 인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결도 다체교섭권 보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ILO는 여기에 따른 협약과 권고를 마련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2024년에 입법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류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간결과 다체교섭권 사회보호 적용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국제 지구나 유럽, 미국 국가들의 이러한 사례들, 법제적인 문제를 법조에서 아마 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는 노사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노동 과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노사 법치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사 자치주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노사 법치주의의 의미가 노사 자치주의까지 연도하고 계신지 한번 그거 나중에 한번 그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노동제일에서 노사장 3제 협의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의제를 발굴을 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나 엑셀을 통해서 사회적 대탈옥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협의체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노동계가 이탈을 하거나 또는 경영계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이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회는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대안하고 그 다음에 입법적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과정들이 이 실천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요 노사규정 간의 진정한 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를 나아갈 미래상에 대해 담고 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노동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미래지향 선진국청 노사관계 구축을 전제로 한 합리적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제 경영계 쪽 의견에 좀 최충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노사가 그야말로 이 대등한 힘의 역학적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이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이것이 대등한 관계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지 요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입법 과제로 제기하고 계신데 대체근로 부담 노동력이 직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근로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우리 노동조합법이나 카비업근로자보호법 등에서 파업 시에 이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 역으로 보면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의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비보조원들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대체 근로는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용자의 어떤 조건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침해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 여기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력법 또 헌법에서 근로 3권을 보장한 취지, 이것을 실현해내는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일게, 여기에 대해서 정면 이 허용을 대체 근로로 허용을 주장하고 계시면
그러면 이 노동조합, 이 헌법 33조의 이 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그게 조금 자꾸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을 해서 대체로 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다수 노조가 소수 노조에 대해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다수 노조가 이 사용자를 어떤 우회 또는 압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또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의 주장은 이런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이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 3권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여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정대표임으로써 이 노동조합이 지는 의미가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또 관계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근로 3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렇게 소수 노조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면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노동 3권 침해행위,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이 법원은 그 간결권에 있어서 적극적 단결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 규정이 의거돼 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수노조와 다수노조의 이 문제는 공동대표 군인부라든가 아니면 단체 교섭이라든가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 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해야 될 그러한 그 필요성, 이라고 할까요? 요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형사처벌로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81조에 보면은 그 부당노동행위의 요건들이 굉장히 규정 체제가 헌법상의 다임금지 원칙이라든가 또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보면 뭐 정당한 이유 없이라든가 또는 불이익 지급을 한다라든가, 그런 단체 교섭을 거부 혜택, 이런 단체 교섭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실 교섭 의무와 관계되고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계약국적 측면이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불법행위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으로서 늘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꼭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 이거는 조금 저도 우려스러운 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처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를 가지고 있다가 처벌주의가 갖는 그러한 불황합이라든가 이런 법적 문제 때문에 원상회복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원상회복주의를 취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처벌의 능사가 아닌 것은 이 노동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까지 가게 되면 노사 간의 단계가 극한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 일부의 반려현장이라는 여러 가지 사태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건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왜냐하면 노사 간의 질서회복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취하는 아입니다. 그리고 직장 정보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배짱은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정의를 배제해서 조업의 자유를
배제안의 직장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요. 법원은 또 말씀하셨듯이 전면적 배터력 점거를 금지하고 부분적 병도분적 점거는 가능한 것으로 이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교수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 법에서는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을 제외한 일부 시설의 직장 점거는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된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파업 시에 노동조합이 회사로비나 사장실 점거법 이거 업무와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점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어떠한 재산권 침해나 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비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조건을 침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혹시 노동조합의 직장 점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꼭 이렇게 전면적 금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주요 생산 시설과 무관한 사업과는 무관한 시설, 록이나 직장 사장실 점거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조업이 방해받게 되고 사용자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경우를 예외로다가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보완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은 교수님 여러 가지 이 근무제에 대해서 깊은 고별 시대에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의 자리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 사회의 이 도덕 문제에 대해서 보다 나은 법제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익노법인 서진두 농사라고 합니다. 노사법 취지의 실현과 입법과제 관련해서 토론에 말씀을 좀 드리자 합니다. 먼저 발제되신 신길 교수님께 노사법 취지의 실현과 입법과제 전반에 관한 고견을 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 발제문을 통해서 이제 노사에 있어 법치주의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특히 이제 직장 점거, 합시 대체근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인정 문제, 부당 노동행위 관련 형사처벌 조항의 존폐 문제를 중심으로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법치주의는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도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 절차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1항 등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하거나 처분, 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위 경영권 또는 경영의사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조항, 즉 근로자의 근로적 조언,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강요권 단체 도서권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헌법 제33조와의 충돌을 또한 당연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기초해 본다면 직장점거, 파업시 대체불로, 부당노동행위 입법 문제, 입법 내용의 변경 문제 역시 노동 3권과의 조화로운 해석하에 검토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직장점거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대법원은 이
직장정거에 관해서 물론 전면적 배타적 직장정보법,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 본능에 대한 침해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부분적 병존적 정거일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조법 제42조 제1항 제2항에서 쟁의 행위를 통한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증거 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부분적 병존적 증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직장 증거를 용인하는 것이 바로 노동상권과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미국 NLRA 제7조 전국노사관계법 제7조의 보장권은 단체협동권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본 근로자가 단체 협석 또는 기타 상호 부조 내지 상호 보호를 위해 협동행위를 할 권리인데 파업의 태양이 직장을 점거하는 연좌 파업으로 행해지거나 피켓팅을 행함에 있어 폭력이나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법한 태양으로 NLRA 제8조 B 1A 위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도 우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이 행하는 직장 쾌세에 대해서도 NLRA는 예컨대 조직화의 방해, 노동조합 조직화의 방해, 노동조합의 파괴, 단체 결속의 해피 등 위법한 목적을 위한 직장 폐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서 규정을 하고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직장 전거의 경우 비교법적으로 세계적인 비교법적으로 볼 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컨대 생산 시설이 아니며 이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통로나 복도, 운동장, 주차장 등을 이용한 평화적 파업 직회 등에 대해서까지 이를 직장 점거로 보고 전면 금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숙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가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점 등 노사관계 특수성이 간과돼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파업시 대체 근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시 대체 근로를 불허하는 이유는 주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고용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대체근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파업을 통한 압박 효과가 약화되므로 파업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국마다 구체적인 사정 또는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체 근로는 전면적으로 허용합니다.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이 없고 일시, 영구적 대체 근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이승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신규 채용과 파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가 허용되나 파견 근로자의 대체 근로는 금지되거나 영국 같은 경우 영국, 독일이고요.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금지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도 이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근로가 허용되고 있고요. 다만 파업 이후 파견 근로자를 통한 대체 근로는 일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대체 근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 과거 2020년에 고도 설문 자료에 좀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수 국가들이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경영의 자유 필요성에 더 높은 방점을 짚고 있어 보입니다만 산별교섭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근로가 전면 허용될 경우 자칫 노동조합 파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으로 사용자는 쟁의 대항 행위로서 직장 폐쇄가 인정되고 있고 쟁의 기간 중 노동 무인고 관철을 통해 노사 힘의 균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대체 근로마저 전면 허용한다면 오히려 노사 힘의 균형
균형의 추가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을지도 고민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노동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의 형사처벌조항 삭제 부분에 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입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상권 침해 행위라고 우리나라에서 정의되는 이상 헌법적으로도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저희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탭타슬리법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거의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연 과언이 아닙니다. 탭타슬리법 8조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에 입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렇게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의 삭제 문제입니다. 부당노동의 형사처벌조항의 삭제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버스 아마 형사처벌조항이 없으면 반조합적 행위가 너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제 제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도 저희 부당노동에 관련해서 원상 회목주의만을 취할 경우 부당노동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한 규범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원상이것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면서 부당노동의 형사처벌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란 고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고민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어찌되었든 그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의 그 자체의 형사처벌조항을 별도로 쓰고 있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부당노동이 그 자체의 형사처벌조항 삭제를 첫째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를 협의해 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시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부당노동이 자체의 형사처벌조항은 삭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예컨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의 구제명령이 발효되었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에 대해 신속한 판단 절차를 두고 그것이 확인되면 즉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속히 확인되면 직간접적 강제망복과 개시 여러 가지 개시 등의 의표 절차, 금전 보상 등 다양한 이행 강제 기제를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의 구제명령을 할 때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개심을 하게 한다든지 불탕으로서 사용자가 그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됐다는 좀 규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방을 해 나가는 기제가 좀 충실하게 마련된다면 부당노동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저는 좀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토론을 좀 정치하게 해주시고 또 토론문도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제 문제의식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사정에 맞추어서 시대 정신을 가늠해서 사실 노동법적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큰 전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에 맞추어서 ILO 협약 기준 문제 등등 더불어서 이렇게 걸맞는 제 노동 기준에 맞는 입법들이 뭐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노동법 분야에서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집단법 부분 관련해서 오늘 얘기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장을 워낙 오래전에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매번 뭐 의견은 올렸는데 논의가 항상 안 되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좀 논의가 됐으면 했는데 이제 지금 현안 전국이 워낙 뭐 혼란스러워서 혼동스러워서 불확정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논의하는 그런 것들의 계기들이 더 없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부분들 관련해서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국내에서의 그 노동과 관련된 능력력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전에 해왔던 부분을 원활하게 원만하게도 해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노사관계 부분은 제가 노사 문제를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 처음 노사관계 얘기 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노사 양측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다 서로 간에서의 불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노사관계 부분 관련해서 집단적 관계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목만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갈등이 심화된 부분이 없거나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은 여전히 입법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대체근로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사업장 전범 문제에서 얘기했고 부당노동이고 이것이 다시는 이제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부분들이어서 그것을 좀 더 논의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되었습니다. 우선 그 두 분이 토론해 주시면서 약간 질문 겸 또 논의거리로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사 법치주의 관련해서 한국수화사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이 표현은 사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아마 이제 노사 법치주의라는 부분들을 약간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을 서는 노사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은 집단관계도 특히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다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을 해서 경영계는 지나치게 노동자업에 치우쳤다 하고 얘기하고 또 부동자업은 또 경제계가 너무나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현장을 보면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 법치주의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주장될 부분들, 노사 간의 법치주의 그런 부분들도 고민에 대해서 노사 자유를 전제한 노사 법치주의 시작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 모습 관련해서 국내에서 역사가 외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계속 온전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다양한 위원장들 출신들 중에서 그것을 퍼스널하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큰 그 업적으로서는 아마 국관련도 IMF 맞았을 때 그 당시 이제 노사정위원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간신인 이외에서 굉장히 큰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극복을 하는데 국력 극복을 할 때 굉장히 큰 웅원템을 또 제공한 그런 것을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설 기구화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하는 와중에서 제가 그냥 듣기로는 경제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앞에 노사적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안이 또 물론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사실은 민주노총이라는 데가 초기에 참석을 한번 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한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재평가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 내지는 공론화한다고 하는 창구로서 했을 때에는 어떤 중앙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의미는 있지 않. 근데 이제 전제는 노사정이 공히 참석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창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됐을 때 의미는 있는 때 누구는 참가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거기에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역할들이 제대로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매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사정 팀의 대등한 관계 이런 부분들은 입장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기만은
얘가 이제 강한 노동조, 그래서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 의사 갈등이 심한데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일부 노동계가 오히려 더 파워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적이고, 특히 이제 정권이 그런 색깔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 더군다나 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취무로는 뭐 돈을 누가 갖고 있나라는 그런 체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사학교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 이런 쪽에서 보였던 노동계의 모든 숫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강한 춤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으로서 좀 그 기울기를 제대로 잡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인 쟁점 관련해서는 대체 근로 관련해서는 기호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거법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외국 입법례를 이렇게 쭉 봤을 때에는 큰 흐름은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뭐 영구 대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다른 논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노사관계 개선성 부분에서는 이 대체 근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논리들을 좀 필요하고, 현행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관해서 사실 근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치는 않을 때, 하여튼 법 체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든 대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법만 안 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군요. 그다음 노동행위 이 제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의 그다음 노동이 신설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조항 삭제는 각각의 건이 아니고 사실 병행적으로 검토될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그다음 노동이가 신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형사처벌 조항 관련해서는 사실 과태료가 됐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상 회복주의에 뒤에서 하는 건데, 이제 과태료도 그다음 노동행위 사용기업담의 그 자체에 대한 과태료보다는 이행을 촉구를 했는데 간했을 때에 관련돼 요즘 일본 업체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험축을 봐서 는 주장을 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장 정보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판례 입장이 일본 판례와 똑같이 되는데,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얘기해줬던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허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좀 감내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직장 자체에 대한 것이 재산권 내지는 경영권, 영업권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는 사실 그 내에서는 온전하게 그 사용자를 보전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원칙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한, 그러니까 노사 문제가 서로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약간의 수혜의 공간들이 좀 넓어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똑같이 얘기했을 때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로 이제 파업을 하는 뭐 현장들이 이제 뭐 서장식이나 뭐 이런 데 점거를 했을 때에는 사실 퇴치가 가는 분들일 때 이제 공장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됐을 때 정광이 모습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것을 이겨 뭐 커브하고 발대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은 우리가 파업 현장을 봤을 때 좀 못 가는 사실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에서 저기 우리 소진도 박사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은 제 발제보다는 더 정치하게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뭐 토론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논의들 토론했던 내용의 논의들이 다시 이제 법제 논의를 했죠. 그리고 연결돼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제 발제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법입니다라고도 드러냈는데, 그러면 더 뜬금없는지는 다세히 좀 내비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직장 정보 관련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가 사실 일본하고 비슷하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은 있지만은 그 직장 정보의 양태 부분들은 일본하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원래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접근해서 여태까지 했던 경험도에 비추어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개선할 점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직장 이 자체에 대한 정보는 이제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별 노사 관계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산별로도 굉장히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또 대외적 가해적 부분이 또 있어서 하나로만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과학시 대체별로 관련해서 뭐 앞서도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외국마다 이렇게 개인의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전에 이 관련해서 이제 외국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기는 좀 드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데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학회에 국내에 소개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대체근로는 국제적인 동향이 그런 부분으로 됐던 것들을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지금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이번 내용 보게 되면은 개선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 노동의 부분은 앞서 말씀하듯이 이게 이제 미국의 부당 노동이 헌법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참 이게 연역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연구들인데 그 사이에 부당 노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에 따라서 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일갈해 버릴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 제도를 좀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인이라는 이면 정책을 가진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했던 그 내용들은 미국의 사례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대해서 국내에서 노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부당 노동에서 사회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쥐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한 것도 정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문제 제기는 했었는데 이제 다른 쟁적 처리가 워낙 편한 게 많으니까 다들 이제 그때마다는 장기의 가치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신중히 검토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지금 상태로서는 좀 변화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 노동의 행사처벌 관련해서 손익 과세는 결국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견해는 같이 하고 있는데 부당 노동행위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뭐를 이행하라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행사처벌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업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부당 노동행위 자체로서 처벌하는 이런 문제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사실 일본 자료를 정착에 이렇게 제가 이번 이렇게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조항을 일본에서 또 뒀을 때 그것이 거의 사문화돼 갖고 사실 규정을 없애버리는 이런 적이 됐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만 사회피로가 이 부당 노동에 대해서 비용을 가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그전도 계속했는데 좀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노동국의 후진국으로서의 그런 면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같이 강제 방법으로서 개시 공고 금전 보상하고 다양한 이행 강제 기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게 불리는데 또 이 부분도 하세월에 은퇴 있는 거 분과하고 뭐하냐 그냥 가로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큰 처벌이 사실 그런 것들을 한 기업을 명을 공포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라는 부분을 관련해서 두 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행정이 업무를 하고 또 시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기업 공포를 하는데 기업 공포한 처벌하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문서를 이렇게 확인된 것은 아닌데 또
공무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료들이 이 노동 문제 같은 규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노동자도 보호해야 되고, 근로자도 보호해야 되고, 기업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없는가라는 부분들도 일본 공무원이 이제 수직 노동선 공무원일 때는 그런 것을 또 얘기하는 조도 있대요. 그래서 입법을 할 때 노사 주체가 있으니까 그런 이익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을 좀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연착륙할까. 그래서 법을 이제 하드로적인 그 입법을 하기보다는 소프트로라는 입법들을 통해 갖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행정지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노사 관계를 좀 성숙화된 그런 관계로 바꾸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입법을 할 때 국가 입법을 할 때마다는 다 역사와 뭐 전통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찾아보면서 또 우리도 이제 여태까지 국내적인 상황에서 뭐 나아갈 방이 뭐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왜 다른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수기를 할 수 있는 또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연구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예산 투자도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특히 이제 실태 조사에 기반한 여러 정책 대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렇게 많은 실태 조사들이 속놓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 대안들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래서 실태 기반의 입법이 돼서는 좋을 때 입법을 하고 따라가는 이런 입법이 됐을 때는 폭봉이 좀 있다. 그래서 노동법 분야도 그런 연장선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오늘 하여튼 말제법은 관련해서 대단한 방향적인 부분으로 각기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논의들의 계기가 됐으면 그런 시간이 오늘 일단 이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